상상해보세요. 양쪽 눈에 무려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최첨단 생체공학 렌즈를 삽입했습니다. 와,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아주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수술은 아주 완벽합니다. 시력도 1.0이 나왔네요. 이렇게 말하죠. 네, 뭐 수치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네요. 맞아요. 그런데 환자인 여러분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병원을 고소하고 싶어 합니다. 시력이 1.0인데도요? 네, 도대체 어떻게 광학적으로 완벽한 수술이 이토록 분노한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진짜요? 완벽하게 고쳐줬는데 화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수치상의 완벽함과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수치와 체감의 차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 간극의 한가운데 있는 백내장과 인공수정체 수술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방대하죠. 맞아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위해서 저희는 정말 엄청난 자료들을 책상 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의 아주 꼼꼼한 임상 기록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렌즈 시장 샌드 리포트도 있죠. 뿐만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막 쏟아져 나온 실손보안 판례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날 것 그대로의 환자 리뷰 영상들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백내장 수술은 이제 단순한 질병 치료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다. 네, 생물학적인 노화, 그리고 최첨단 광학 기술, 또 환자의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 마지막으로 거대한 금융 시스템까지 한데 얽혀 있는 아주 정교한 생태계가 되어버렸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식탐험가 여러분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아주 예리하고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오늘 저희 탐구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이것부터 한꺼풀 벗겨보죠.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부터요. 백내량이 영어로 캐터렉트라고 하잖아요. 네, 캐터렉트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단어의 어원이 강물의 급류나 폭포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대인들이 동공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눈 안에 하얀 급류가 생겼다고 직관적으로 상상한 거네요. 네네, 엄청 시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해요. 저도 그랬고요. 눈동자 겉면에 무슨 하얀 막 같은 게 자라나서 시야를 가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죠.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백내장은 눈에 어떤 이물질이나 막이 자라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정확히 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정체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누렇게 변성되는 현상이죠. 아,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 위에 먼지가 앉은 게 아니라 이 유리 렌즈 알 자체가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된 거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이 변색된 렌즈를 그냥 탁해졌다고 퉁치지 않아요. LOCS3라는 아주 세밀한 국제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록스3요. 이름부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단하는 건가요? 렌즈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탁해졌는지 형태학적으로 쪼개서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렌즈 중심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누렇게 변하는 건 핵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핵, 그러니까 중심부 렌즈가 노랗게 변한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세상 전체가 약간 어둡고 노란색 필터를 끼운 것처럼 보이게 되죠. 아, 파란색 계열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렌즈의 뒷면에 혼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훈황화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뒷면이 탁해지면 또 다르게 보이나요? 네, 평소 낮에는 글씨도 꽤 잘 읽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야간에 운전할 때 반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눈부시게 확 들어오죠. 그 빛이 렌즈 뒷면의 혼탁 부위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막 산란되어 버립니다. 눈이 심하게 부셔서 순간적으로 앞을 아예 볼 수 없게 되죠. 와, 밤에 운전할 때는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혼탁의 위치 그리고 정도를 시계 방향이나 퍼센트로 아주 정확히 수치화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렌즈가 망가진 부위와 정도를 진단해 낸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 결과지 보고 덜컥 겁이 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수치로 딱 나오니까요. 제 눈 속의 렌즈가 막 굳고 탁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라면 이거 뭐 스마트폰 액정 깨졌을 때 빨리 안 갈면 손 베이는 것처럼 당장 수술대에 누워서 떼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바로 그 부분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당장 오늘 내일 안 하면 큰일 나는 응급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네. 수술을 당장 안 해도 된다고요? 눈이 계속 탁해지고 있는데? 수술을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수술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주체가 현미경을 들고 있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환자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자가 결정한다고요? 의사가 아니라요? 네, 백내장 수술은 철저하게 선택적 수술, 일종의 질 개선 수술로 분류되거든요. 백내장이 수치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더라도 환자분이 평소에 농사를 지을지거나 정밀한 시력이 굳이 필요 없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수술을 몇 년씩 미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와, 수치가 안 좋아도 내가 안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 반대로 아주 초기 백내장이지만 환자분이 직업상 야간 운전을 매일 하셔야 한다거나 아주 미세한 색감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디자이너라면 훨씬 일찍 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스마트폰 액정 비유가 완전히 틀렸네요. 당장 수리 안 한다고 눈이 멀거나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약간 흰머리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흰머리요? 흰머리가 났다고 의학적으로 당장 염색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대인관계에 지장이 생기면 그때 내 발로 미용실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검사지의 수치가 아니라 오직 환자 본인의 삶의 질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불편함을 인지하고 수술을 결정했다면 이제 환자는 자신의 치료 여정에 대한 통제권을 딱 쥐게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거울 속 내 모습, 아니 이 흐릿해진 시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마침내 수술을 결심했다고 쳐볼게요. 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병원에 가면 그냥 바로 수술 날짜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두통의 시작이더라고요. 내 눈에 어떤 렌즈를 넣을 것인가 엄청난 선택의 딜레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혼탁해진 수정체를 쏙 빼내고 초점이 하나뿐인 단초점 렌즈를 넣는 걸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주 심플했죠? 초점이 하나면 뭐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운 건 돋보기 쓰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의료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요. 한쪽 눈을 수술하는 비용이 기본 단초점부터 최첨단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까지 대략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수직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와, 미화를 치면 750달러에서 4,500달러까지 가는 거네요. 한쪽 눈에 600만 원이면 양쪽이면 1,200만 원, 중고차 한 대 값이잖아요. 네, 아주 고가의 수술이 된 거죠. 이런 고도의 맞춤형 의료 인프라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원종 수술을 받으러 오는 해외 환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선택지가 그렇게 많고 가격 차이도 크면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 비싼 렌즈들을 선택하나요? 보통 환자의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광학적 트렌드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40대나 50대 초반에 수술을 받는 분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서류 작업, 이런 근거리 작업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하루 중에 모니터랑 스마트폰만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거리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모든 초점을 다 맞춰주는 삼중 초점 렌즈를 주로 선택하십니다. 삼중 초점. 말 그대로 초점이 3개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반면에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굳이 아주 가까운 글씨를 보는 것보다는 야간 운전의 편안함이나 골프, 요리할 때 필요한 중간거리 시야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근거리 시력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야간에 빛이 번지는 현상이 훨씬 적은 연속 초점 확장형, 이른바 이도프 렌즈를 많이 선택하시는 편이죠. 오, 이도프 렌즈.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국 백내장 환자의 60% 이상이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는 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난시는 아주 흔한 증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난시 교정 기능이 들어간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더라고요.
아니, 난시가 있으면 당연히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교정용 렌즈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결국 비용 때문인가요? 물론 비용 문제도 크지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생물학적이고 기술적인 장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장벽이요? 어떤 건데요? 네, 일반 렌즈와 달리 난시 교정용 렌즈는 그냥 눈 안에 쏙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환자의 눈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난시 축과 그 인공수정체의 축을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렌즈를 제자리에 넣고 각도를 딱 맞게 빙글빙글 돌려서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죠? 의사가 현미경으로 쳐다보면서 딱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 인간 신체의 아주 묘한 맹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안과에 가서 시력이나 난시 검사를 받을 때는 보통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서 턱을 대고 검사를 받잖아요. 네, 항상 기계 앞에 앉아서 이마 대고 받죠. 그런데 막상 수술실에 들어가면 환자는 수술대에 평평하게 눕게 됩니다. 사람이 앉아있다가 눕게 되면요. 중력의 영향 때문에 안구의 위치가 미세하게 밖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앉았을 때 기계로 측정한 난시 각도랑 수술대에 누웠을 때 눈동자가 중력 때문에 돌아간 각도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사들이 수술 전에 환자가 앉아있을 때 눈동자에 펜으로 직접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기도 했어요. 아, 매직 같은 걸로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치명적인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안과 수술실에는 전투기 조종석에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설마 전투기요? 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술입니다. 아, 그 전투기 앞유리창에 고도나 속도 같은 정보가 막 초록색 홀로그램처럼 떠오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의사가 수술 현미경을 렌즈로 들여다보면요. 그 현미경 시야 위로 환자의 안구 3D 매핑 데이터와 정확한 난시축 가이드라인이 실시간으로 겹쳐서 나타납니다. 와, 증강현실처럼 수술 시야 위에 그래픽이 뜬다는 거군요. 네, 환자가 누워서 안구가 미세하게 회전했더라도 컴퓨터의 디지털 마커가 그 각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정확히 렌즈를 어느 각도로 회전시켜야 하는지 내비게이션처럼 딱 알려주는 거죠. 생물학적인 안구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극복하려고 전투기의 광학 기술이 수술실로 들어왔다니 이거 진짜 소름 돋게 멋진 이야기네요. 의학 발전의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전문자님 광학 기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이 아주 많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제일 비싼 걸 하실 건가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비싸고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다 잘 보이게 해준다는 그 3중 초점 렌즈를 무조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왜 굳이 근거리 시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능이 더 적은 EODF 렌즈를 고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비싸고 다재다능한 렌즈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대가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기술이 피할 수 없는 철칙, 즉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거든요.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는다. 네, 삼중 초점 렌즈가 거리에 상관없이 사물을 다 잘 보이게 해주는 그 원리를 알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이 렌즈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동심원 모양의 링들이 정교하게 깎여 있습니다. 이 링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라는 세 개의 초점으로 빛을 강제로 쪼개보려는 겁니다. 빛을 나눈다고요? 렌즈 안에서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체 빛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걸 대략 33, 33, 33으로 세 등분해서 나눠 쓰는 셈이죠. 빛을 물리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하나의 초점에 맺히는 빛의 절대적인 양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 빛이 약해진다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사물을 또렷하게 구별하는 능력, 의학용어로는 대비감도라고 하는데요. 이 대비감도가 단초점 렌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린 날이나 약간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면 시야가 꽤 침침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아하, 렌즈 자체의 화질, 그러니까 선명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거네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요. 게다가 그 렌즈 표면에 깎여 있는 동심원 링들 때문에 야간에 빛이 번져 보이는 헤일로 현상도 강하게 발생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주변으로 둥근 빛의 고리가 겹겹이 생겨서 보이는 거죠. 아, 밤에 운전할 게 진짜 피곤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처럼
망막이나 시신경 자체가 이미 좀 약해져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빛을 쪼개고 분산시키는 다초점 렌즈가 시력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리는 완전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그래서 근거리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빛을 덜 쪼개서 선명도를 더 확보하고 야간 빛 번짐도 줄이는 EDOS 렌즈를 선택하는군요. 네,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거죠. 역시 완벽한 마법의 렌즈는 없네요. 결국 내 눈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무언가는 타협을 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렌즈 선택의 딜레마를 끝내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고 가정해보죠. 의자가 아까 말한 첨단 HUD 장비를 이용해서 단 1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렌즈를 삽입했습니다. 네, 기계적으로는 100점짜리 수술이 끝났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선 아주 기묘한 심리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군요. 완벽한 수술 결과를 받아들고도 왜 환자는 분노하는가? 저희가 분석한 유튜브의 환자 리뷰 영상들을 쭉 보니까 이게 진짜 광학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심리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사례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죠. 2명의 환자가 완전히 똑같은 최신 이도프 렌즈로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도 같고 렌스도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굴절력 검사를 해보니까 두 분 다 플러스 0.50 원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아주 경미한 원시가 남았어요. 기계가 측정한 객관적인 수치는 두 환자가 완벽하게 동일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한 명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너무 행복해하고 다른 한 명은 수술이 망했다면서 병원에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대체 왜 똑같은 100점짜리 눈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수술 전에 두 환자가 평생 동안 경험해온 시력의 기본값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분노를 터뜨린 환자분은요, 수술 전에 원래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멀리가 안 보이는 근시요. 네. 근시 환자들은 평소에 멀리는 잘 안 보이지만 안경을 딱 벗으면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 글씨나 돋보기 바늘구멍 같은 아주 미세한 건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이분에게 수술 전 근거리 시력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 동네 어르신들 중에 신문 보실 때 돋보기를 새로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에 쓰고 있던 안경을 이마 위로 쓱 올리고 아주 평안하게 작은 글씨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바로 아르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평생 동안 그 선명하고 완벽한 근거리 시력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면 멀리도 잘 보이면서 당연히 예전처럼 가까운 글씨도 100점 수준으로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죠. 돈을 많이 냈으니까 다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광학 기술로는 빛을 쪼개기 때문에 20대의 그 완벽한 근거리 시력을 똑같이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수치상으로 정상이어도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예전엔 안경 벗으면 아주 잘 보이던 가까운 글씨가 지금은 흐릿해서 안 보인다 라며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수치인데도 엄청 만족했던 환자는 원래 원시였던 분이더라고요. 네, 원시 환자의 삶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멀리 있는 간판도 흐릿하고 가까운 핸드폰 글씨도 흐릿해서 평생을 항상 눈을 찡그리고 불편하게 살았던 거죠. 네, 그 환자 입장에서는 시력의 기본값이 평생 30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도 선명해지고 가까운 것도 얼추 보이게 되어서 80점짜리 눈이 딱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상을 새로 얻은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죠. 와, 이거 완전히 부동산 비유랑 똑같네요. 평생 10평짜리 원룸에서 너무 답답하게 살던 사람이 30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 막 매일매일이 축제잖아요. 그렇죠. 궁궐 같죠. 그런데 원래 50평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30평 아파트로 이사 오면 30평도 큰 건데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내 눈의 100점이 어디였는지, 즉 이 심리적인 기대치 조율이 제대로 안 되면 완벽한 수술도 결국 실패로 느껴진다는 거네요.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자들이 수술 전에 흔히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대치 말고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신경 적응이라는 과정입니다. 아까 인공수정체의 동심원이 빛을 3개로 강제로 쪼개서 망막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33%씩 쪼갠다고 하셨죠. 네,
뇌가 이 여러 개의 초점 신호들을 분석하고 야간에 들어오는 빛 번짐을 스스로 걸러내고 선명한 이미지만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신경회로를 재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저는 그냥 렌즈만 탁 갈아 끼우면 텔레비전 채널 돌아가듯이 세상이 4K 화질로 바로 쨍하게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뇌가 이 새로운 렌즈의 소프트웨어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데 반년이나 걸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수술 직후에 당장 어색하니까 이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고 병원에 항의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나 비문증 같은 다른 안과 질환이 숨어 있을 때도 불만족이 커지고요. 자, 그럼 상황을 한번 쫙 정리해보죠. 눈에 넣는 렌즈는 수백만 원짜리 초고가 프리미엄 렌즈고요. 환자들의 심리적인 기대치는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뇌가 선명하게 적응하는 데는 반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과 서로 엇갈린 기대치가 수술실에서 충돌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올까요? 갈등이 생기겠죠. 네, 바로 돈을 둘러싼 피 튀기는 법적 분쟁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의 아주 특수한 실손 의료보험 시스템이 바로 이 분쟁의 핵심 전장입니다. 양쪽 눈 수술 비용이 1,000만 원에 육박하면서 이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는 환자 및 병원과 지급을 어떻게든 거절하려는 보험사 간에 아주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졌죠. 진짜 전쟁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이 과정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의료 소비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판례들을 쭉 읽어보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입원비 관련 판례잖아요. 제가 알기로 백내장 수술 자체는 눈에 렌즈 넣고 하는데 30분이면 다 끝난다던데 이 짧은 수술을 입원 치료로 처리해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30분 수술하고 집에 가는데 그걸 입원이라고 우길 수 있죠? 병원들은 환자가 수술 전후로 회복실 침대에 누워서 머물렀기 때문에 입원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죠. 단순히 수술을 받았거나 병상에 몇 시간 누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말하는 입원의 기준은 뭔가요? 의료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동반된 상태로 최소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진료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입원이 아니라 그냥 통원 치료에 불과하다는 아주 결정적인 판결이었죠. 잠깐만요. 입원 치료에서 통원 치료로 분류가 바뀌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입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제가 없다면 최대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오지만요. 통원 치료로 인정되면 환자의 보험 약관에 따라 하루에 딱 2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의 통원 의료비만 지급받게 되거든요. 세상에 의사가 막 상담실에서 어머님 이거 다 보험 처리되니까 우리 병원에서 제일 좋은 600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로 하세요라고 해서 카드를 긁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고객님 이건 통원 치료니까 30만 원만 드릴게요 하면 환자는 진짜 피눈물 나는 거네요. 네, 그 차액 수백만 원을 고스란히 환자가 다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판례에서 본 아주 중요한 기준이 이득금지 원칙이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실손보험이라는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환자가 질병 때문에 실제로 자기 지갑에서 꺼내 지출한 금전적 손해만을 보전해주는 제도거든요.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 네,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는데 국가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제약사에서 약값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병원 상담실장이 원장님 지인 할인으로 특별히 100만 원 빼드릴게요 라고 해서 깎아준 금액이 있다고 쳐보죠. 네, 그렇게 할인받거나 돌려받으면 좋죠. 그런데 환자가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이 할인받은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할인받은 돈은 환자가 실제로 낸 돈이 아니거나 나중에 돌려받은 돈이기 때문에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내가 안 낸 돈이니까 보험사가 그 금액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럼 공격적인 병원 마케팅만 덜컥 믿고 수술했다가 1,000만 원짜리 청구서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탐험가이신 여러분이 이 무시무시한 금융 지뢰밭을 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보면요.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습니다. 모든 수술에 무조건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지대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시거나 건강보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단토점 렌즈로 수술하는 경우, 그리고 동네 작은 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까다로운 추가 증빙 서류 없이도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의 공격적인 마케팅, 특히 브로커들의 유혹을 비판적으로 의심하고요. 자신의 보험 약관이 어떤 조건인지 스스로 아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생물학적 진단도 마쳤고 광학기술의 한계도 이해했고 심리적 기대치도 조율했고 이 피 튀기는 보험 분쟁 지뢰밭까지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해보죠. 이제 환자에게 남은 건 물리적인 육체 회복뿐이네요. 네,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 30분보다 병원 문을 열고 나간 이후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냥 약만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외부로 노출된 가장 예민하고 취약한 기관이니까요. 특히 현대 백내장 수술의 방식을 이해하시면 왜 회복 관리가 이렇게 미치도록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술 방식이 특이한가요? 네, 예전처럼 막 크게 째는 게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은 각막 가장자리에 2에서 3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상처를 실로 꿰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눈을 뚫었는데 안 꿰맨다고요? 네, 안구 내부의 압력으로 상처가 자연스럽게 딱 맞물려서 닫히도록 두는 자기 봉합 방식을 쓰거든요. 아니, 안 꿰매면 충격을 받거나 비비면 그 상처가 짝 하고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잘 때 무조건 플라스틱 안대를 눈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이고 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결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잖아요. 네, 자다가 눈 가려우면 막 비비죠. 그러면 그 미세한 압력만으로도 꿰매지 않은 그 각막의 절개창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로 세균이 들어가면 안구 내부에 치명적인 감염을 유발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세안이나 머리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나 비눗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술 후 3, 4일간은 절대 피하시고 눈 주변만 물수건으로 살살 조심해서 닦아내야 합니다. 씻는 것도 엄청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평소에 헬스장 매일 가셔서 근육 키우시는 분들도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 같은 건 수술 일주일 후부터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드는 데드리프트나 타격이 있는 격투기 같은 고강도 운동은 무조건 8주, 2달이 완전히 지난 후에 하셔야 합니다. 2달이나 헬스장을 못 간다고요? 근손실 오겠는데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무거운 걸 딱 들 때 순간적으로 숨을 헙 하고 멈추고 참게 되잖아요. 이걸 의학적으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네, 힘줄 때 헙하죠. 이때 흉곽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게 목을 타고 올라가서 고스란히 안압, 즉 눈 속의 압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안압이 갑자기 훅 치솟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꿰매지 않은 각막 절개창이 문자 그대로 빵 하고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와, 눈이 터진다고요? 진짜 끔찍하네요. 8주 동안은 절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코올과 담배 역시 상처 부위의 염증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최소 한 달간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한 여정이 정말 길고 깊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백내장을 단순히 노화로 인해 안개 낀 창문에 비유하면서 시작했었죠. 네, 자동차 창문이나 카메라 렌즈로 비유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수많은 자료를 파헤쳐보니 백내장 수술은 단순히 눈 안에 돌멩이 같은 혼탁을 제거하는 단순 노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생물학의 아주 정교한 원리, 그리고 빛을 3등분으로 쪼개버리는 첨단 회절 광학 기술,
또 새로운 낯선 시각 신호에 반년동안 적응해내는 우리 뇌의 놀라운 신경 가소성. 네, 그리고 수백만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금융과 실손 보험 시스템까지요. 맞아요. 이 모든 엄청난 요소들이 환자의 눈동자 하나를 두고 완벽하게 교차하는 그야말로 현대 의학의 경이로운 축소판이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내 눈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고 공격적인 병원의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떤 렌즈가 내 삶의 질에 맞는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으렸을 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전문가님,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 화두가 하나 있을까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수정체를 단순히 망가진 원래 시력을 복구하는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도발적인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발적인 상상이요? 만약 가까운 미래에 인공수정체가 단순히 망막에 초점을 맞춰주는 렌즈 역할을 넘어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원래 시력을 넘어서는 무언가 더 엄청난 기능이 추가된다는 건가요? 네, 렌즈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와이파이 안테나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을 허공에 띄워주는 증강현실, 즉 AR 스크린 역할을 눈동자 자체가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망막이 원래는 보지 못하는 적외선 대역의 빛을 감지해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뭐 아이언맨처럼 눈앞에 내비게이션 길 안내나 상대방이 말하는 외국어 실시간 번역 자막이 홀로그램처럼 떠오르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예 안구 안으로 이식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진짜 그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어느 날 눈이 아주 맑고 건강한 20대 청년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을 얻기 위해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며 멀쩡한 자기 수정체를 수술로 파내고 그 자리에 사이버네틱 렌즈를 삽입하겠다고 병원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질병을 고치는 평범한 치료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인체 강화의 경계가 수술실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네요. 뿌옇게 변한 렌즈를 바꾸러 갔다가 세상을 전혀 다른 해상도와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인식하는 초인류 사이보그가 되어서 수술실을 걸어 나오는 시대 말이죠. 사실 기술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첨단 초능력 시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라는 오늘 다뤘던 단순한 실손보험 분쟁과는 차원이 아예 다른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개 낀 창문 비유 기억나시죠? 네, 아주 인상 깊었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창문을 단순히 깨끗하게 닦는 것을 넘어서 그 눈 속의 창문 자체가 우주와 연결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진화할지도 모른다는 짜릿한 상상을 해봅니다. 탐험가이신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안개 낀 궁금증을 맑고 선명하게 걷어내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은 지식의 바다로 다시 뛰어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